어머님이 무슨 가족이에요? 친인척이지. 뭐라고? 물잔을 쥔내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가족에 집착하세요? 옛날 사람처럼. 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수유리에서 30년간 반찬 가게를 해오신 김순자 씨의 기막힌 고부 갈등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천국의 라디오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고. 따뜻한 날이라고. 하지만 저에게 명절은 지옥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64. 서울 수유리 재래시장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골 육수를 끓이고 밤 10시에 설거지를 마치는 삶. 손톱 밑에는 늘 고춧가루가 끼어 있었고 손등은 칼에 베인 흉터투성이었죠. 우리 가게 이름은 순자네 반찬가게. 시장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어요. 평수로 따지면 5평도 안 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전 30년을 일했습니다. 겉절이, 총각김치, 깍두기, 파김치. 그리고 제가 특히 자신 있어 하는 건 전이었어요. 동그랑땡, 고추전, 김치전. 단골 손님들은 제 전을 먹으러 시장 반대편에서도 찾아왔죠. 남편은 박철호. 제가 26에 만나서 결혼한 사람이에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미장공이었죠. 제가 30살 때부터 남편은 전국 공사판을 떠돌았어요. 서울에서 일하다가 부산으로, 부산에서 일하다가 광주로, 광주에서 일하다가 대구로. 집에 오는 건 1년에 설, 추석 그리고 생일 때. 그것도 공사가 바쁘면 못 왔어요. 그래서 전 사실상 혼자였어요. 아들 정민이를 혼자 키웠죠. 아들 학교 운동회도 혼자 갔고 학부모 상담도 혼자 갔어요. 다른 아이들은 아빠 손 잡고 오는데 우리 정민이만 늘 엄마 손만 잡았죠. 그래도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공사판에서 번 돈은 꼬박꼬박 집으로 보내줬어요. 한 달에 300만 원씩. 그 돈이랑 제가 반찬 가게에서 번 돈 30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였죠. 1990년대만 해도 꽤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작년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어요. 공사판의 먼지와 평생 피운 담배가 화근이었죠. 병원에서 사기 판정을 받고 딱 석 달을 버티다 가셨어요. 남편 장례식 날 문상객이 20명도 안 왔어요. 평생 공사판을 떠돌다 보니 가까운 친구도 없었고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거든요. 아들 정민이랑 저 그리고 제 여동생 가족. 그리고 시장 상인들 몇 명. 그게 전부였어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전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민이만큼은 이 좁은 시장판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전 어릴 적부터 너무 가난했어요. 1961년생인 저는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집은 초가집이었고 화장실은 재래식 뒷간이었죠. 겨울이면 방바닥에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웠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땅이 너무 적었어요. 1000평도 안 되는 밭에서 고구마, 감자, 보리를 조금씩 키웠죠. 그걸로는 식구 6명이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전 5남매 중 둘째였거든요. 오빠 하나, 동생 셋. 초등학교 다닐 때 도화지 한 장, 연필 한 자루 살 돈이 없었어요. 육성회비 500원을 못 내서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간 적도 여러 번이었죠.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육성회비 안 낸 놈이라나. 전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진 채로 일어났어요. 옆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죠. 학교 끝나면 항상 일을 했어요. 위삭 줍기, 산에 가서 밤 따기, 도토리 줍기. 그걸 시장에 팔아서 용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공책이랑 연필을 샀죠. 그래서 전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중학교는 당시에 돈이 있어야 갈 수 있었거든요. 집에서는 여자애가 공부해서 뭐 하냐며 오빠만 중학교를 보냈어요. 전 14살 때부터 서울로 올라왔어요.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공장에서 일했죠. 구로공단에 있는 봉제 공장이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서 옷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3만 원을 받았죠. 그렇게 12년을 일하다가 26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경남 밀양 출신이었죠. 우리는 금방 의기투합했어요. 둘 다 가난하고 둘 다 배운 게 없고 둘 다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결혼하고 1년 뒤에 정민이를 낳았어요. 1988년생.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해였죠. 아기를 안고 TV로 올림픽 개막식을 보던 게 기억나요. 아기가 제 젖을 빨면서 잠들던 그 따뜻한 느낌. 전 그때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공부 마음껏 시키고 좋은데 취직시켜서 떳떳하게 살게 해주자.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고 전 반찬 가게를 시작했죠. 1990년 제가 29살 때 수유리 시장에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전세금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근처에 집을 얻고 권리금 500만 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단골 손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를 담그고 밤늦게까지 전을 부쳤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한마디라도 하면 너무 기뻤죠. 그렇게 2년쯤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순짠의 김치가 제일 맛있어. 순짠의 저는 다음날 먹어도 눅눅하지 않아. 입소문이 났죠.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수입도 늘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들었는데 5년 뒤에는 300만 원, 10년 뒤에는 500만 원, 20년 뒤에는 700만 원까지 벌게 됐어요. 그 돈으로 정민이를 키웠어요. 정민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 2등을 했죠. 고등학교는 그 어렵다는 특목고를 떡하니 붙었어요. 어외고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전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명문고에 합격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시장 아줌마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 애 외고 붙었어.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민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원도 5개나 다녔죠.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논술. 학원비만 한 달에 150만 원이 들었어요. 하지만 전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민이는 Y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집에 온 정민이를 보면서 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제 아들이 스카이에 합격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대학 4년 동안도 전 열심히 일했어요. 등록금, 생활비, 책가. 돈이 계속 들어갔지만 전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진을 보내올 때마다 뿌듯했죠.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정민이는 S전자에 취직했어요. 취직 통지서를 받던 날 정민이가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이야. 전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어요. 아, 내가 평생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지만 정민이는 그곳에 2년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더 큰 꿈이 있다면서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죠. 전 깜짝 놀랐어요. 미국? 그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엄마, 나 MBA 하고 싶어. 그래야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어. MBA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아들이 원한다면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 유학 비용을 알아봤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금액이었어요. 학비, 생활비, 항공료 다 합쳐서 3년에 2억이 든다는 거예요. 2억이라니요? 전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판교 땅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2003년에 제가 3억을 주고 산 땅이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아는 부동산 중개인이 순자 씨, 판교 쪽 땅 사두면 오른다고 해서 샀던 땅이었죠.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고 제가 모아둔 돈 1억을 더해서 2억을 마련했어요. 2013년 정민이는 미국으로 떠났어요.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이었죠. 인천공항에서 정민이를 배웅하던 날 전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정민이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죠. 우리 아들 잘 다녀와. 엄마는 여기서 널 응원할게. 정민이는 미국에서 3년을 보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고 2달에 한 번씩 사진을 보내왔어요. 뉴욕 거리를 걷는 사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진, 친구들과 파티하는 사진. 전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넓은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한 달에 500만 원씩 송금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요. 그 돈을 마련하려고 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명절에도 일요일에도 아플 때도 가게 문을 열었죠. 손님들이 물어봤어요. 사장님, 일요일에도 장사해요. 응, 일요일이 장사가 더 잘 되더라고. 사실은 아들 유학비 때문이었지만 전 그렇게 둘러댔어요. 2016년 정민이가 MBA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애라하게 취직했죠. 초봉인데 연봉 1억이 넘었어요. 전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아들이 MBA를 받고 대기업에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는다니. 시장 아줌마들한테 또 자랑했어요. 우리 애 미국서 MBA 받고 애라학 다녀. 아줌마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리고 2022년 정민이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결혼하려고. 전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오는구나. 그래? 어떤 애니? 어디서 만났어? 회사 동료야. 이름은 최서연이고 같은 부서에서 일해. 최서연.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전 왠지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감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기쁘기만 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이요. 엄마, 다음 주에 상견례 하자. 처가 식구들 만나야지. 그래, 알았어. 엄마가 준비할게. 전 상견례를 준비하면서 너무 설렜어요. 드디어 며느리를 만나는구나. 어떤 아이일까? 예쁠까? 착할까? 하지만 상견례 날 제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이 제 지옥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일막 결혼과 첫 갈등. 상견례 날이었어요. 장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일관이라는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며느리 집에서 정한 곳이었죠. 전 수유리에서 2호선을 타고 강남역까지 갔어요. 1시간 반이 걸렸죠. 전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한복을 샀어요. 롯데백화점 한복 매장에서 파란색 저고리에 연두색 치마. 130만 원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한복에 그렇게 큰 돈을 쓴 건 처음이었죠. 미용실에도 갔어요. 수유리에 있는 단골 미용실이 아니라 강남역 근처에 있는 고급 미용실로 갔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화장도 받았어요. 15만 원이 들었죠.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렇게 하면 괜찮게 보이네. 평생 파마 머리에 맨 얼굴로 다니던 제가 이렇게 꾸미니까 좀 달라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아들에게 부끄러운 시장 반찬 가게 엄마로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식당에 도착했어요. 오후 1시 약속이었는데 전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긴장돼서 일찍 나온 거였죠. 식당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정민이가 먼저 왔어요. 엄마 벌써 왔어? 응, 일찍 왔어. 너무 긴장돼서. 정민이가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엄마, 오늘 예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리 아들이 언제 저한테 예쁘다는 말을 해봤나요? 정민아, 처가 식구들은 어떤 분들이야? 장인어른은 군인이셨어.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셨고, 지금은 안보 관련 연구소에서 일하셔. 군인이라고요? 전 왠지 긴장됐어요. 장모님은? 장모님은 전업주부셔. 그리고 처남이 하나 있어. 나보다 4살 어린데 지금 사업 준비 중이래. 사업 준비라니.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1시가 되자 처가 식구들이 도착했어요. 먼저 들어온 사람은 처가 아버지였어요. 키가 180cm 되어 보이는 큰 체구에 짧게 깎은 머리, 각진 턱. 정말 군인 같은 인상이었죠. 그 뒤로 처가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작은 키에 파마 머리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제 한복보다 훨씬 비싸 보이는 한복이었죠. 그리고 며느리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키 168cm 큰 키에 긴 생머리, 하얀 피부, 쌍꺼풀 진 큰 눈. 정말 예쁜 아이였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운 인상이었죠. 마지막으로 처남이 들어왔어요. 엄마를 닮았는지 작달만한 키에 뚱뚱한 체형, 머리는 왁스로 세워 올리고 명품 로고가 큰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전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처가 아버지는 제 인사를 받으면서 고개만 까딱했어요.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아, 네. 최병철입니다. 앉으시오. 앉으시오라고요?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돈한테요? 전 당황했지만 앉았어요. 처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 사돈댁 어머님. 혼자 오셨어요? 네, 남편이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서. 아이고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불쌍한 사람을 보는 시선도 섞여 있었죠. 사돈댁 어머님은 무슨 일 하시나요?
저는 수유리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해요. 아, 반찬 가게요? 힘드시겠어요. 그 나이에 아직도 일하시니. 그 나이라고요? 전 64이에요. 요즘 64이면 젊은 축에 속하죠. 그런데 마치 늙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서요. 처가 어머니가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 아드님이 다 컸으니까 편히 쉬셔야죠. 우리 사위가 효자니까 잘 모실 거예요. 효자. 아무리 그래도 정민이 제 아들인데 제 아들이 효자네 뭐네 이렇게 왈부왈부하며 평가하는 것 자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뭔가 평가당하는 느낌이랄까요? 처가 아버지가 상석에 앉으시고 그 옆에 처가 어머니 며느리 정민이 순서로 앉았어요. 전 제일 끝자리에 앉았죠. 메뉴판을 보는데 가격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런 고급 식당은 가격을 안 적어 놓는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종업원이 와서 물었어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처가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특선 코스로 주시오. 6명분. 특성 코스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였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체 요리 샐러드, 구이, 찌개, 밥. 정말 화려한 음식들이었죠. 그런데 처가 아버지는 직접 손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철수야, 처남이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저기 반찬 좀 더 가져와. 그리고 갈비 더 시켜. 처남이 일어나서 반찬을 가져왔어요. 처가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시고요. 물을 따르실 때도 그랬어요. 처가 어머니한테 물잔을 내밀면서 물하고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처가 어머니가 얼른 주전자를 들어서 물을 따라드렸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부인을 하인 부리듯 대하다니. 식사가 시작됐어요. 처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위, 요즘 회사 일은 어떤가? 네, 잘하고 있습니다. 에러학이면 좋은 회사지. 연봉은 얼마나 받나? 연봉을 물어보시다니요. 첫 만남에서요. 정민이가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네, 1억 2천쯤 받습니다. 1억 2천? 우리 딸은 6천 받는데. 둘이 합치면 꽤 되겠네. 그리고는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돈댁 어머님, 우리 딸이 귀한 딸입니다. 사위가 잘 모셔야지. 귀한 딸이라고요. 전 5번도 넘게 그 말을 들었어요. 식사하는 내내요. 우리 딸이 귀한 딸이라 시집 보내기 아깝습니다. 우리 딸이 귀한 딸인데 사위가 잘해야 합니다. 우리 딸이 귀한 딸이니까 시댁에서도 잘 대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나요? 우리 정민이도 귀한 아들인데 왜 그 말은 안 하시나요? 전 참고 참았어요. 네, 당연하죠. 처가에 잘해야죠.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마치 우리 정민이를 사위가 아니라 자기 딸 모시는 몸종 대하듯 하는 폼이요. 식사 중간에 처남이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 차 새로 뽑았다면서요? 사돈댁께서 사주셨다며요? 감사해요. 전 깜짝 놀라서 젓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네? 네, 매형이 그러던데 제네시스 G80 샀다고요. 어머님께서 도와주셨다며요? 아니에요. 전 정민이한테 차 살 돈을 준 적이 없어요. 정민이는 3년 전에 중고 소나타를 2천만 원 주고 자기 돈으로 산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적이. 그 순간 정민이가 제 발을 슬쩍 밟았어요.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처가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철수야.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면 어떡해. 사돈댁 어머님 곤란하시잖아. 곤란하다고요? 전 곤란한 게 아니라 황당했어요. 제가 차를 사줬다는 거짓말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정민이가 그 거짓말을 정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처남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매형 진짜 돈 잘 버시더라. 그 나이에 억대 연봉이라니. 철수야, 조용히 해. 처가 아버지가 한마디 하자 처남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비죽거리는 표정은 그대로였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처가 아버지가 본론을 꺼냈어요. 사위, 식은 언제 올릴 생각인가? 네,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어디서 하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쪽 하객이 많으니까 큰 곳으로 잡아야 하네. 최소 500명은 들어가야 할 거야.
500명이라고요? 우리 쪽 하객은 10명도 안 될 텐데요. 그리고 신혼집은 어디로 할 건가? 저희가 전세로 구하려고 합니다. 전세? 안 되지. 우리 딸한테 전세를 살게 할 수는 없어. 아파트를 사야지. 아파트요? 요즘 서울 아파트가 얼마인데요? 강남은 30억이 넘고 강북도 10억이 넘는데. 정민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인어른, 아파트는 저희 형편에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 사위 연봉이 1억 2천이고 우리 딸 연봉이 6천이면 합쳐서 2억인데. 대출 받으면 되지. 처가 아버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돈댁 어머님도 좀 보태주시면 되잖아요. 아들 결혼하는데.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저보고 아파트 살 돈을 보태라고요? 제가 아직 그 정도의 여유가.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반찬 가게 장사가 꽤 잘 되신다면서요? 30년 하셨으면 모은 돈이 있으실 텐데. 전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ATM 기계로 생각하는 건가요? 정민이가 얼른 말을 바꿨어요. 장인어른,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 사위가 알아서 하겠다니 믿어보지. 우리 딸 불편하게 살게 하면 안 돼. 식사가 끝났어요. 계산은 반반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처가 아버지가 전체 계산서를 정민이한테 넘기시더라고요. 사위, 오늘은 사위가 내야지. 장인 장모 만나는데. 정민이가 당황하면서 카드를 꺼냈어요. 전 옆에서 속으로 계산을 했죠. 15만 원 곱하기 6명이면 90만 원. 우리 정민이 한 달 월급의 10분의 1이 한 끼 식사비로 나간 거예요. 정민이와 전 식당을 나오면서 이야기했어요. 정민아, 아까 차 이야기는 뭐였어? 정민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장인어른한테 엄마가 도와주셨다고 말했어. 왜? 왜 거짓말을 했어? 엄마, 장인어른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 부모님이 뭐 해주셨냐고. 나 혼자 돈 모아서 샀다고 하면 창피하잖아. 창피하다고요? 자기 힘으로 차 산 게 왜 창피한 거죠? 엄마, 이해해줘. 처가에서 기 죽으면 안 되잖아. 전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그런데 아파트 사달라는 건 어떻게 하니? 엄마도 도와주고 싶은데 엄마는 일평생 내 교육비 대느라 뭐 해둘 여력이 없었어. 엄마,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사실 전 그때 판교 땅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땅은 혹시 모를 정민이의 미래를 위해 아껴두고 싶었죠. 사돈댁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아. 대출 받아서 어떻게든 하면 돼. 나 키워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정민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전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처가 아버지의 고압적인 태도, 처가 어머니의 동정 어린 눈빛, 처남의 뻔뻔한 질문들. 그리고 며느리는 식사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한테 인사 한마디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보통 이런 말을 의례상으로라도 하지 않나요? 그날 밤 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처가 아버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우리 딸이 귀한 딸입니다. 사돈댁 어머님도 좀 보태주시면 되잖아요. 반찬 가게 30년 하셨으면 모은 돈이 있으실 텐데. 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돈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거든요. 이장 결혼 준비의 고통. 상견례 후 한 달 뒤 정민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아파트 계약했어. 어디? 경기도 고양시 일산. 32평 아파트야. 전세 5억 5천. 5억 5천이라고요?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나요? 보증금은 내가 모은 돈 1억이랑 대출 4억 5천으로 했어. 대출 4억 5천이요? 그럼 이자가 한 달에. 이자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가. 정민아,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와이프 월급으로 생활비 쓰고 내 월급으로 대출 이자랑 저축하려고. 근데 너희 아무리 그래도 신혼인데. 꼭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해야겠어? 차라리 조그만 빌라를 하나 사서 시작하는 게 어떠니? 와이프가 빌라는 절대 안 된대. 꼭 신축 아파트로 해야 한대서. 전 한숨이 나왔어요. 신혼부부가 그렇게 있어 보이게 살아야 하나요? 엄마, 괜찮아. 우리 젊으니까 할 수 있어. 하지만 정민이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결혼식 날짜도 잡혔어요.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이었어요. 처가에서 정한 곳이었죠. 하객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이었어요. 예식 비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장소 대여비 인당 10만 원이 넘는 식대, 식장, 꽃꽂이, 사진, 영상, 메이크업 등등 다 합치면 7천만 원이 넘었어요. 엄마, 처가 쪽에서 다른 사람들 초대하는 거라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데 어떡하지? 미안해. 괜찮아, 아들아. 엄마가 내 결혼식 제대로 해줄게.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전 며느리를 몇 번 만났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잘 보일 생각 자체가 전혀 없더라고요. 결혼식 한 달 전 정민이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우리 신혼집 보러 갈래? 전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아들이 살 집을 보는구나. 일산 아파트에 갔어요. 레미안 신축 아파트였는데 정말 좋았어요. 넓고 깨끗하고 햇빛도 잘 들었죠. 우와, 정민아. 여기 정말 좋다. 그치? 우리도 마음에 들어. 며느리는 부엌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 깨끗하고 이쁘네. 전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연이 할 줄 아는 요리도 있어? 아이고, 기특해라. 그러자 며느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 밥은 회사에서 다 주는데요? 저 1일 일식한 지 10년 됐어요. 1일 일식은 자기나 그렇지 저희 아들은 세끼 꼬박 먹어요. 키가 180 장성인데 밥 세끼 먹어야죠. 기가 찼지만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전 정민이한테 물었어요. 정민아, 서연이는 시어머니를 싫어하니? 아니야, 엄마. 왜 그래? 아니, 그냥 나한테는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서. 엄마, 와이프는 원래 말이 없어. 친한 사람한테만 말이 많아. 그럼 전 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요? 엄마, 결혼하면 나아질 거야. 걱정 마. 정민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전 불안했어요. 3장 결혼식 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와 화장도 단정히 한 채 결혼식장에 갔어요. 연회장에 들어가니 정말 화려했어요.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고 꽃장식이 가득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신부 쪽 하객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군인 출신인 처가 아버지의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들 위압적인 분위기였죠. 우리 쪽 하객들은 시장 상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들이었죠. 다들 편한 옷차림으로 왔어요. 전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줄 왼쪽이었죠. 오른쪽에는 처가 부모님이 앉으셨어요. 처가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고개만 까딱하셨어요. 처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식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멘트를 했어요. 신랑 박정민 씨는 Y대학교를 졸업하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하신 후 현재 에러하게 재직 중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났어요. 신부 최서연 씨는 이여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현재 에러하게 재직 중이십니다. 또 박수 소리가 났어요. 신랑 아버님은 고인이 되셨고 어머님 김순자 여사님께서는 신랑을 이렇게 훌륭히 키워내셨습니다. 그게 저에 대한 소개 다였어요. 제 직업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어요. 신부 아버님 최병철 장군님께서는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신 후 국방연구원에 재직 중이시고 어머님 이미숙 여사님께서는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박수 소리가 크게 났어요. 저는 반찬 가게 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처가 쪽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식이 진행됐어요. 정민이와 서연이가 입장했어요. 둘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주례 선생님 말씀이 있었고 서약이 있었고 성혼 선언이 있었어요.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정민이가 결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패백을 드리는 시간이 됐어요.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절을 했어요. 먼저 저한테 왔어요. 정민이와 서연이가 절을 했죠. 전 떨리는 손으로 대추를 건네줬어요. 서연아, 우리 며느리 되어줘서 고마워. 서연이는 대답 없이 대추만 받았어요. 표정도 없이요. 그리고 처가 부모님한테 갔어요. 정민이와 서연이가 절을 했죠. 처가 어머니가 서연이를 끌어안으면서 울었어요.
우리 딸 시집 가면 고생하지 마. 엄마가 늘 응원할게. 처가 아버지도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딸 행복해야 한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 우리 집에서는 저런 따뜻한 장면이 없었을까요? 식이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어요. 하객들이 뷔페로 향했죠. 전 혼자 앉아 있었어요. 시장 상인 친구들은 다 먼저 갔거든요. 그때 처가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사돈댁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요. 앞으로 우리 서연이 잘 부탁드려요. 네, 당연하죠. 처가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어요. 딱 사무적인 인사였죠. 전 혼자 연회장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민이는 내 아들이 아닌 건가? 이제 정민이는 처가 사람이 된 건가?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이날도 우리 남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여보, 당신 우리 정민이가 이렇게 장가를 가. 잘 보고 있지? 당신 너무 보고 싶다. 사장 결혼 후 첫 명절. 정민이가 결혼하고 5개월 뒤 추석이 다가왔어요. 전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올해는 아들 부부가 함께 차례를 지낼 테니까요. 일주일 전부터 명절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제일 좋은 한우를 샀어요. 1등급 한우 등심 2kg에 20만 원. 평소에는 절대 사지 않는 비싼 고기였죠. 송편도 미리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요. 꿀송편, 깨송편, 밤송편. 300개를 빚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요. 전도 부쳤어요. 동그랑땡, 고추전, 김치전, 호박전, 표고버섯전. 며느리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양하게 준비했죠. 그리고 과일도 샀어요. 사과배, 밤, 대추, 곶감. 다 합쳐서 30만 원어치. 차례상을 차리는 데만 총 100만 원이 들었어요. 늘 둘이 지내다 이제 식구가 늘어 셋이라 생각하니 제 손이 1.5배가 아닌 3배가 커지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다 같이 먹고 남은 음식은 아들 네 식구들 다 싸줄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추석 이틀 전 정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정민아, 추석에 올 거지? 그런데 정민이 대답이 이상했어요. 엄마, 크게.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미안한데. 우리 이번 추석에 처가부터 먼저 다녀올게. 전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 처가부터? 응, 엄마. 거기는 식구가 많아서 전날 모여야 다 같이 만날 수 있대. 정민아, 그래도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여기부터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우리는 엄마랑 나밖에 없으니까 괜찮잖아. 다음 날 갈게. 괜찮다고요? 어떻게 그게 괜찮아요? 전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민아,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첫 명절은 시댁에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요즘은 다 이래. 이해해줘. 정민아, 엄마, 나도 미안해. 그런데 와이프가 자기 집부터 가야 한대. 나도 어쩔 수 없어. 전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원하면 뭐든 다 들어줘야 하나요? 알았어. 그럼 언제 올 건데? 추석 다음 날 점심때 갈게. 추석 당일에 와야지. 차례 안 지내? 아, 미안해,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준비해둔 차례상 음식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죠. 추석 당일 전 혼자 차례를 지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데우고 차례상을 차렸어요. 혼자서요. 상을 보니까 너무 컸어요. 정민이 부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상이었거든요. 차례를 지내면서 남편 영정에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못 왔어. 처가 먼저 갔대. 미안해, 여보. 올해는 우리 둘이서만 명절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차례를 마치고 혼자 밥을 먹었어요. TV를 켜니까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웃으며 밥 먹는 장면이었죠. 전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적적해서 핸드폰을 봤어요. 카카오톡을 열었는데 정민이한테서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며느리 SNS에 들어가 봤어요. 혹시 소식이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거기에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처가 식구들과 정민이, 서연이가 리조트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다들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그 밑에 쓰인 글귀가 명절은 역시 가족과 함께. 내 사람. 오직 우리 6명. 우리 가족. 처가 아버지, 어머니, 오빠, 서연이, 정민이, 처남. 6명.
전 거기에 없었어요. 전 그 글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우리 가족 오직 6. 그 글자가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가족은 우리뿐이라고요? 그럼 전 가족이 아닌가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정민이는 처가 식구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며느리 손을 잡고요. 그 사진 속에 저는 없었어요. 전 핸드폰을 던지고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 내서요. 왜 나만 혼자야? 왜 나는 가족이 아니야? 명절날 혼자 우는 엄마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은 아세요? 저녁이 됐어요. 전 남은 차례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요. 송편을 먹는데 목에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 때문에요. 밤 9시쯤 정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차례 잘 지내셨어요? 응, 잘했어. 엄마, 미안해요. 내일 갈게. 그래, 조심해서 와. 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정민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SNS에 올라온 그 글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가족은 우리뿐. 전 가족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점심 정민이가 왔어요. 혼자요. 엄마 다녀왔어. 왔어. 서연이는? 와이프는 피곤하대. 집에서 쉰대. 며느리는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사실 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첫 명절 시댁 인사는 기본 아닌가요? 여기서 차례를 지내는데요. 어디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간 것도 아니고 아니면 갑자기 무슨 급한 회사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100번 양보해서 어디 멀리 해외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피곤해서 못 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걸 허락해준 아니 해달라고 이야기한 처가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첫 명절이잖아요. 첫 명절. 그러면 당연히 시댁 먼저 오는 게 도리 아닌가요? 아니면 전화로 어머님 죄송해요 한마디라도 해야죠. 어떻게 쌩하고 끝이에요? 참나. 배운 집안이라더니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심지어 며느리에게는 사과 한마디가 없고요. 이렇게 서운하고 괘씸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나를 얼마나 하찮게 보면 이럴까 싶은 생각도 들고 남편이 내 옆에 있었다면 그들이 날 이렇게 대할까도 싶고 정말 밤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우라통이 터져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혼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들한테 말해봤자 뭐예요. 한숨 가다듬고 전 남은 차례 음식을 데워서 정민이한테 줬어요. 어머, 엄마. 이거 다 언제 준비했어? 너희 올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해뒀지. 정민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미안해. 괜찮아 아들아. 먹어. 정민이는 밥을 먹으면서 처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엄마, 처가에서 정말 잘해줬어. 고기도 엄청 구워주시고 과일도 많이 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셨다고요? 전 여기서 혼자 차례상을 차렸는데요. 장인어른이 나한테 술도 따라주시고 장모님은 나한테 계속 챙겨주시고. 술을 따라주셨다고요? 좋으시겠네요. 전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정민이는 30분 만에 밥을 먹고 일어났어요. 엄마, 나 가봐야 해. 와이프 기다린대. 벌써? 좀 이따 가지. 엄마, 미안해. 다음에 천천히 올게. 이거 음식 좀 싸가지고 가. 아니야, 와이프가 뭐 가져오지 말래요. 엄마 많이 먹어. 정민이는 그렇게 후다닥 나갔어요. 전 정민이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처가 사람이 됐구나.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남은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죠. 전 그 음식들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워야 해? 눈 뜨고 내 아들 빼앗긴 느낌이랄까요? 며느리나 처가 식구들에게 전화라도 할까 싶었지만 말이 곱게 나올 것 같지 않고 자존심 상해 그냥 두었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며칠 뒤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러요. 송편 코너에 갔는데 옆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순자네 아들 결혼했다며? 응, 근데 명절에 못 봤던데. 아예 코빼기도 안 보여. 어디 여행이라도 갔나? 그래도 첫 명절인데. 시어머니 혼자 두고 가면 어떡해. 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창피했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 송편도 안 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너무 늙어 보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마 갈등 증폭. 일장 아버지 제삿날의 모욕. 추석이 지나고 한 달 뒤 남편 기일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3주기였죠.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갈비찜, 잡채. 남편이 살아생전에 제일 좋아하던 메뉴들이었죠. 제가 만든 갈비찜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던 다정한 남편이었죠. 제삿날 3일 전 정민이한테 전화했어요. 정민아, 아버지 기일이니까 와야지. 서연이도 같이 데려와. 응, 엄마. 알았어. 전 이번에는 며느리도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결혼하고 첫 제사니까요.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려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향 앞에서 절만 한번 하고 가라는 거였죠. 음식 준비도 제가 다 했고 설거지도 제가 할 거였으니까요. 그 얘기도 아들 통해 미리 했어요. 일은 절대 안 시킬 거니 그냥 와서 절만 하고 가라고. 제삿날 저녁 6시. 정민이가 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전 얼른 문을 열었죠. 어서 와, 정민아. 그런데 정민이 혼자였어요. 엄마 다녀왔어. 서연이는? 엄마 미안. 와이프는 못 왔어. 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어디 아파? 아니, 아픈 건 아니고. 정민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와이프가 그러는데 제사는 안 지낸대. 원래 성당 다녀서 기도만 한대. 성당이요? 며느리가 성당을 다닌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제사는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민아, 그래도 아버지 기일인데. 절만 한번 하고 가라고 해. 절이 싫으면 그냥 두 손 모아 기도만 해도 돼. 엄마, 그게 아니라. 정민이가 머뭇거렸어요. 와이프가 뭐라고 했어? 엄마, 와이프가 그런 미신 같은 거 하는 게 불쾌하대. 이렇게 상 차리고 향 피우는 공간 가는 거 자체가 싫다고.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 엄마 미안해요. 불쾌하다고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귓속이 멍해졌어요. 뭐? 불쾌하다고? 정민아, 이건 미신이 아니야. 내 아버지를 모시고 기리는 거야. 우리 전통의 예를 갖춰 아버지를 추모하는 거라고. 엄마, 나도 알아. 그런데 절대 싫다는 걸 어떻게 해.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잖아. 전 한숨을 쉬었어요. 향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대. 토한다고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향 냄새가 뭐가 어때서? 시아버지 앞에 인사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엄마 싫다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엄마, 내 와이프 너무 욕하지 마요. 전 참고 참았어요. 알았어. 그럼 너라도 왔으니까 제사 지내자. 제사를 준비했어요. 상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할 준비를 했어요. 정민이와 전 함께 절을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했죠.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전 남편 영정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미안해. 며느리가 당신을 귀신 취급해. 불쾌하대. 미안해, 여보. 제사가 끝나고 상을 물렸어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서 식사를 했어요. 정민이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핸드폰을 봤어요.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오나 보더라고요. 정민아,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내려놔. 응, 알았어.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다시 핸드폰을 봤어요. 정민아, 누구한테 연락 왔어? 응? 아, 와이프. 뭐래? 빨리 오래. 전 젓가락을 놓았어요. 정민아, 아버지 기일인데 그렇게 급하게 가야 해? 엄마 미안해. 와이프가 혼자 있으니까 불안하대. 혼자 있으면 뭐가 불안해요? 다 큰 어른인데요. 5살 어린이에요. 걔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민이는 밥을 후다닥 먹고 일어났어요. 엄마, 나 가봐야 해. 벌써? 설거지라도 도와주고 가지. 엄마 미안. 다음에 할게. 정민이는 그렇게 나갔어요. 전 정민이가 나간 뒤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 제삿날에 혼자 설거지를 하다니. 설거지를 마치고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당신을 미신이래. 불쾌하대. 내가 잘못 골랐나 봐, 여보.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옆집 아줌마가 놀러 왔어요. 순자야, 어제 제삿날이었지? 응. 며느리 왔어. 아니, 못 왔어. 왜? 어디 아파?
아니, 성당 다녀서 제사 안 지낸대. 에이, 그래도 시아버지 제삿 날인데. 절 한번 하고 가면 되지. 아줌마가 혀를 찼어요. 결혼을 했나 안 했나 똑같네. 나중에 손주 낳아도 안 데려오겠네, 그럼.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손주도 안 데려온다고요? 맞아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제삿날에도 안 오는데 손주를 데려올 리가 없죠. 순자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전 괜찮지 않았어요. 아줌마가 가고 나서 전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영원히 혼자인 건가? 손주 얼굴도 못 보는 건가? 그날 밤부터 전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며느리가 한 말. 그런 미신 같은 거 하는 게 불쾌하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장 거지같이 사는 내 아들. 제사가 끝나고 일주일 뒤 전 반찬을 들고 정민이 집에 갔어요. 일산 아파트까지는 수유리에서 1시간 반이 걸렸어요. 버스 2번, 지하철 1번을 갈아타야 했죠. 무거운 반찬 보따리를 들고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서연아, 시어머니야. 반찬 갖다 줄 게 있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네, 잠시만요. 5분쯤 지나서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는 잠옷 바람이었어요. 오후 2시인데 아직 씻지도 않은 모습이었죠.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하시지. 아, 정민이한테 이야기했는데. 아, 맞다. 까먹었어요. 들어오세요, 어머님. 결혼하고 처음 가보는 신혼집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어요. 치킨, 피자, 짜장면, 떡볶이. 며칠치가 쌓인 것 같았죠. 소파 위에는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며느리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요즘 바빠서 정리를 못했어요. 바쁘다고요? 지금 잠옷 차림인데요. 전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을 넣으려고요. 그런데 냉장고 안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우유, 요거트, 샐러드, 견과류. 그게 전부였어요. 제대로 된 반찬이 하나도 없었죠. 서연아,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니? 네, 배달 시켜 먹어요. 전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전, 나물. 일주일치 반찬이었죠. 서연아, 이거 데워서 정민이랑 같이 먹어. 네,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어요. 정민이는? 회사 갔어요. 주말에도 바쁘더라고요. 그래, 요즘 바쁘지? 네, 며느리는 대답만 짧게 하고 거실로 가더니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어요. 전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서연아, 뭐 마실 거 있니? 네, 냉장고에 생수 있어요. 요즘 식당은 물이 셀프라더니. 아들 집도 물이 셀프네요. 전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서 마셨어요. 거실을 둘러봤어요. TV는 65인치 대형이었고 소파는 가죽 소파였어요. 비싼 가구들이었죠. 하지만 집 분위기는 전혀 안 아늑했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났거든요. 서연아, 요리는 안 해? 아니요, 잘 안 해요. 배달이 편해서요. 배달이 편하다고요? 신혼인데요. 전 참고 물었어요. 정민이는 뭐 먹고 다녀? 회사 구내 식당에서 먹어요. 아침, 점심 다요. 그럼 저녁은요? 저녁은? 배달 시켜 먹거나 아니면 각자 먹어요. 각자 먹는다고요? 부부가요? 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정민이가 나왔어요. 엄마? 엄마 왔어? 전 깜짝 놀랐어요. 정민이가 집에 있었던 거예요. 정민아, 너 왜 집에 있어? 회사 안 갔어? 응, 오늘 좀 쉬고 싶어서 그냥 안 간다고 했어. 정민이는 안색이 안 좋았어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죠. 게다가 신혼인데 남편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정민아, 너 많이 지쳐 보인다. 괜찮아, 엄마. 그냥 피곤한 거야. 정민아, 너 살 많이 빠졌다. 밥은 먹고 다녀? 먹어, 엄마. 하지만 정민이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바지 사이즈가 장가든 지 얼마나 됐다고 헐렁해진 것 같았어요. 전 정민이를 자세히 봤어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됐는데 정민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았어요. 결혼 전 정민이는 75kg의 건강한 체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kg도 안 돼 보였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은 푹 꺼져 있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며느리 모습이었어요. 며느리는 정민이와 완전히 대조적이었거든요. 살이 쪘어요. 결혼 전보다 5kg은 더 쪄 보였어요. 얼굴도 통통하고 피부도 좋았어요. 머리는 길고 찰랑거렸어요. 분명히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는 머리였죠. 손톱도 보석이 잔뜩 박힌 네일 아트가 돼 있었고요. 저 손톱으로는 양파 한 개 아니 쌀 씻는 것도 못할 것 같았어요. 전 정민이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정민아, 너 진짜 괜찮아? 정민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요즘 힘들어. 뭐가? 회사 일도 힘들고 집에서도. 뭔가 편하지가 않아. 집에서 편하지 않다고요? 왜? 서연이랑 사이 안 좋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정민이가 말을 흐렸어요. 엄마, 와이프가 집안일을 전혀 안 해. 요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해. 나는 주말에 밀린 일 하다가 잠을 못 자. 전 한숨이 나왔어요. 서연이는 뭐 해? 그냥 친구 만나거나 쇼핑하거나 집에서 쉬거나. 전 화가 났어요. 며느리는 놀고 정민이는 집안일까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민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니? 서연이한테 말해. 엄마, 말했어. 그런데 와이프가 자기는 원래 집안일 못한대. 자기 엄마도 다 해줬대. 처가 어머니가 다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시집 와서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민아, 그래도 부부가 같이 해야지. 엄마, 진짜 힘들어. 게다가 주말마다 장인어른이 여기저기 지방 친인척 경조사 끌고 다니시는데 주말에도 쉴 틈이 없어. 그럼 서연이는? 와이프는 매일 피부과 가고 미용실 가고 친구 만나고. 전 며느리를 다시 봤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전 며느리한테 다가갔어요. 서연아, 정민이가 집안일을 다 한다는데 너도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며느리가 그제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저를 경멸하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저도 회사 다녀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도 부부가 같이 해야지. 저는 집안일 못해요. 원래 안 해봤거든요. 그리고 결혼만 해주면 남편이 다 한다고 약속했는데 제가 왜 해요? 안 해봤으니까 안 하겠다고요? 서연아, 결혼하면 배워야지. 너한테만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하라고.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요. 요리는 배달시키면 되고 청소는 청소업체 부르면 돼요. 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 엄마는 저한테 집안일 시킨 적 없어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래요. 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며느리한테 화내면 정민이만 힘들어질 테니까요. 그래, 알았다. 나는 가마. 전 정민이를 한 번 더 안아줬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들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말라가고 있는데 며느리는 살이 찌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집안일로 고생하는데 며느리는 피부과에 미용실에 다니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전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동생아, 언니 왜? 무슨 일이야? 동생아, 우리 정민이가 힘들어해. 전 동생한테 오늘 본 일들을 다 말했어요. 동생이 화를 냈어요. 언니 그 며느리 미쳤네. 남편이라고 집안일까지 다 하는데 자기는 놀기만 해. 응. 언니 그건 아니야. 언니가 며느리한테 제대로 말해야 해. 그러면 정민이만 힘들어져. 지금도 정민이 힘들잖아. 언니 이대로 두면 정민이 병나. 그 말에 전 소름이 돋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전 정민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엄마가 반찬 더 갖다 줄게.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정민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고마워. 사랑해. 전 그 문자를 보면서 또 울었어요. 산막복수와 역전. 아들 짓고를 보고 온 뒤 나는 아들 걱정에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정민이한테서 전화가 올까봐, 문자가 올까봐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예전에 사둔 판교 땅. 지금 시세 확인해봤어. 아니, 나 그냥 잊고 살지. 왜? 우리 남편이 부동산 일하잖아. 그 동네 요즘 재개발 들어가서 땅값이 엄청 뛰었대. 한번 확인해봐. 제가 예전에 사둔 3억짜리 판교 땅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 사망보험금과 제가 갖고 있던 예금을 탈탈 털어 사뒀던 땅이었어요.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20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이 80억이 됐어요. 언니 그거 지금은 절대 아들한테 이야기하지 마. 그거 며느리네서 알면 그거 빼먹으려고 아들 잡는다. 다음 날 전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어요. 아,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판교 땅 말인데요. 팔고 싶어요. 중개인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땅 지금 팔면 대박이에요. 어머님, 이 땅 지금 팔면 80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 잘하면 90억도 가능해요. 90억이라고요? 전 믿기지 않았어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매도가 가능해요? 그럼요. 매수자들이 줄 서 있거든요. 한 달 뒤 땅이 팔렸어요. 85억에요. 중개인이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축하드려요. 계약 완료되었고 세금과 수수료 제한 금액 곧 입금될 겁니다. 전 은행에 갔어요. ATM기 앞에 서서 잔액 조회를 했어요. 그리고 화면을 봤어요. 잔액 85억 2,780만 원. 전 그 숫자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평생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해서 모은 3억이 85억이 됐어요. 전 ATM기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여보, 우리 해냈어. 우리 성공했어. 전 여동생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건물을 알아봤어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5층 건물의 1층은 카페, 2층은 사무실, 3에서 5층은 원룸이었죠. 가격은 60억이었어요. 어머님,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한 달에 1,200만 원이에요. 그럼 1년이면 1억 4,400만 원이고 세금 떼면 1억 정도 남네요. 1년에 1억씩 들어오면 전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건물로 할게요. 네, 어머님. 좋은 선택하셨어요. 계약을 했어요. 건물을 사고 나니 25억이 남았어요. 그 돈은 은행 예금에 넣어뒀어요. 이자만 해도 1년에 1억이 넘었죠. 전 이제 월세 수입 1억, 예금 이자 1억. 1년에 2억이 들어오는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를 끓이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됐죠. 전 반찬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장 며느리의 접근. 가게를 정리하고 2달쯤 지난 8월 며느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한 건 처음이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서연아. 무슨 일이니?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어머니, 가게 정리하셨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정민이한테 들었겠죠. 응, 이제 좀 쉬려고. 어머니, 그럼 요즘 뭐 하세요? 서예 배우고 그냥 쉬고 있어. 아, 그렇구나. 어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며느리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죠. 뭔데? 어머니, 혹시 가게 정리하면서 목돈이 좀 생기셨어요? 역시나 돈 이야기네요. 젊은 아이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맡아요. 왜? 왜 그걸 물어보니? 아니, 그냥 제가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요. 제 동생이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펀드 쪽 관련이거든요. 수익률이 1년에 20%예요. 어머니도 같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20% 수익률이요? 그럼 10억을 넣으면 2억을 번다는 거네요. 이쪽에 문외한인 제가 들어도 수상한데요. 서연아, 나는 투자 같은 거 잘 몰라.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다른 데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는 계속 설득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렇게 현금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손해예요. 작년에도 30% 수익 냈어요. 서연아, 미안하지만 나는 관심 없어. 어머니? 며느리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어머니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제가 정민이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정민이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자기 처가 식구들 위해서죠.
서연아, 엄마 생각은 그래. 엄마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정말 투자 안 하실 거예요? 응, 안 해.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 그러세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서연아, 저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전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뒤에 처가 식구들도 있을 게 당연했고요. 며느리와 처가 식구들이 제 재산을 알면 분명히 손을 벌릴 거예요. 그날 밤 전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동생아, 며느리가 내 돈 노리고 있어. 언니 내가 뭐랬어? 절대 말하지 말라니까. 응, 절대 안 말할게. 언니 건물은 언니 명의로 해뒀지? 응, 내 명의야. 잘했어 언니. 그리고 정민이한테도 당분간은 말하지 마. 정민이한테도? 응. 정민이가 며느리한테 말할 수도 있잖아.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말해. 알았어, 동생아. 전 결심했어요. 제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사장 명절에 복수. 1년이 지나고 다시 추석이 다가왔어요. 작년 추석에는 혼자 차례를 지냈죠.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추석 2주 전 정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 우리 엄마 집에 갈게.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작년에는 처가 먼저 간다고 했잖아. 응, 근데 이번에는 우리 집에 먼저 갈게. 와이프도 같이 가. 며느리도 온다고요? 정말? 서연이도 와? 응. 와이프가 가고 싶대. 알았어. 그럼 엄마가 준비할게. 전 설렜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마음을 돌린 건가? 추석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작년처럼 큰 돈을 들이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그런데 정오쯤 정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좀 늦을 것 같아. 처가에 잠깐 들렀다 갈게. 처가예요? 시댁 오기 전에 처가에 들른다고요? 정민아, 그럼 차례는 언제 지내? 엄마, 미안. 우리 저녁 때쯤 갈 것 같아. 저녁이요? 차례는 아침에 지내는 건데요. 알았어. 전 실망했지만 참았어요. 저녁 6시쯤 정민이가 왔어요. 며느리도 함께요. 엄마, 다녀왔어. 왔어. 들어와. 며느리는 인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했죠. 차례 지내자. 정민이와 며느리가 절을 했어요. 며느리는 절을 하면서 얼굴을 찡그렸어요. 억지로 하는 게 보였죠. 그렇게 오기 싫은 우리 집 하기 싫은 절을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해 보였어요. 아마도 자기 동생 사업에 투자하라는 무언의 압박 같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틈도 주지 않았어요. 차례가 끝나고 식사를 했어요. 며느리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전에 말씀드린 투자 아직도 생각 없으세요? 응, 나는 아예 생각이 없어. 이젠 그만 말했으면 좋겠구나. 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지금 시댁이야. 응, 차례 지냈어. 근데 씨알도 안 먹혀. 개 짜증나. 응, 빨리 갈게. 씨알. 개짜증. 저런 상스런 단어들을 왜 쓰는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이곳에 온 이유 바로 돈 때문이었겠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며느리가 정민이한테 말했어요. 오빠, 우리 이제 갈까? 벌써요? 1시간도 안 있었는데요. 엄마, 우리 가봐야 할 것 같아. 처가에서 저녁 먹자고 하네. 처가에서 저녁을요? 여기서 저녁 먹었잖아요. 벌써 가니? 좀 이따 가지. 엄마, 미안해. 장인어른 댁에서 기다린대. 정민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민이와 며느리가 나간 뒤 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결국 올해도 혼자였어요. 며느리는 사과는커녕 불평만 하고 갔죠. 전 그날 밤 생각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 뭔가 바꿔야 해. 며칠 뒤 정민이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엄마, 있잖아. 이번에 집들이를 좀 하려고요. 처가 식구들이랑 엄마랑 다 같이 부를까 하는데 괜찮아요? 아다 같이? 왜? 장인어른이 엄마 만나고 싶대. 왜 갑자기? 글쎄, 잘 모르겠어. 그냥 만나고 싶대. 전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알았어. 갈게.
집들이 날 처가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처남 4명이 모두 총출동했어요. 사돈댁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가게 정리하셨다며요? 네, 그럼 요즘은 뭐 하십니까? 갑자기 안 하던 존댓말을 깍듯이 하는 게 이 장인의 속내도 투명하게 보이네요. 서예 배우고 그냥 쉬고 있어요. 처가 아버지가 본론을 꺼냈어요. 사돈댁 어머님 들었습니다. 판교에 땅이 있으시다며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있긴 있었죠. 과거형이에요. 제가 세금 내고 신고하고 하다 보니 아들 귀에 들어간 것까진 알았는데 이렇게 처가의 소식이 빨리 들어갈 줄은 몰랐네요. 과거형이요? 네, 팔았어요. 처가 식구들 표정이 변했어요. 특히 며느리 얼굴이 확 굳더라고요. 아, 팔으셨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제 노후 준비요. 건물도 하나 샀고요. 건물이요? 네, 강남의 상가 건물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월세 수입으로 먹고 살 만해요.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처가 식구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어머, 그럼 그 돈을 정민이한테 주셔야죠. 왜 혼자 쓰세요? 제 돈은 제가 번 거예요.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권리가 있죠. 그래도 아들,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줄 거예요. 나중에요. 제가 죽고 나서요. 그리고 얼마나 잘 하나 보고 줄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가 일방적일 수 없더라고요. 이전처럼 아버지 제사도 귀신 제사라 안 오고 그러면 사회 환원도 생각 중입니다만 다들 입을 못 다물고 있었어요. 분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제 재산이 탐난다면 제 원을 들어줄 수밖에요. 이 3가지만 지키면 돼요. 첫째, 명절은 시댁과 처가를 공평하게 나눈다. 둘째, 제삿날에는 며느리도 참석한다. 셋째, 처가에서 정민이를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처가 아버지가 화를 냈어요. 이게 무슨 일방적인 통보요? 일방적이요? 지난 2년 동안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했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희는 이만 일어납니다. 표정이 굳은 처가 식구들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렇지만 제 결정은 후회 없었죠. 그 다음부터 서연이네 어땠는지 아세요? 제사도 꼬박꼬박 오고요. 물론 집안일은 제가 다 하고요. 명절에도 번갈아 먼저 오기로 했어요. 아들 밥도 잘 챙겨주는 거 약속받았고요. 저는 이판교 땅이 하늘나라로 먼저 간 제 남편의 선물 같아요. 지금 그 돈으로 우리 아들 잘 지키라고, 그리고 내 아내도 잘 지킬 거라고. 혹시 지금이라도 내 자식 배우자의 집안이 부리는 횡포를 참고 계신 분들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내 자식은 내가 지키는 거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의 사연도 끝이 났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명절에도 번영과 화해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라디오였습니다.